내가 태어난 집은 가난이라는 말로도 다 설명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집요하다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가난은 늘 우리 가족의 일상을 갉아먹고 있었고, 아버지는 공사장을 전전했고, 일이 있을 때는 한 달을 꼬박 일했지만 비라도 오거나 현장이 잠기면 그대로 수입은 끊겼습니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했는데 새벽 4시에 나가 밤이 돼서 돌아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손은 늘 짠물에 불어 있었고 겨울이면 갈라진 손바닥 사이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나는 그 손을 잡을 때마다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반드시 벗어나겠다고. 하지만 그 다짐과 별개로 현실은 잔인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성적이 잘 나온다는 이유로 담임 선생님이 학원 이야기를 꺼냈을 때 어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방문 너머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조용히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학원비가 너무 비싸. 그 순간 공부가 죄가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독서실 대신 도서관을 다녔고, 문제집은 헌책방에서 샀고, 참고서는 선배들에게 물려받았다. 겨울에는 외투를 안에 하나 더 껴입고 도서관 난방 가까운 자리를 차지했다. 대학에 붙었을 때도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였다.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엄마 앞에서 말했다. 엄마, 나 대학 안 가도 돼. 어머니는 그날 처음으로 나에게 화를 냈다. 미쳤어? 그걸 왜 안 가? 그 말을 듣고도 등록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장학금을 목표로 삼았다. 그때부터 내 인생에는 1등만 허용됐다.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 시험이 끝나면 곧바로 아르바이트를 했고, 편의점, 식당, 서류 정리, 과외까지 닥치는 대로 했다. 대학을 졸업할 무렵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실무 능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았고, 대학원 진학 후에는 본격적으로 법조계 쪽으로 길을 틀었다. 과정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다. 나보다 배경이 좋은 사람들, 이미 인맥이 깔린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철저하게 혼자였다. 그래서 더 조용히, 더 무섭게 버텼다. 그 시절에 나는 울 시간도 없었다. 울면 무너질 것 같았다. 결국 자리를 잡았을 때 사람들은 내 과정을 전설처럼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웃었다. 전설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생존이었다는 것을. 남편을 만난 건 그 무렵이었다. 그는 나와 정반대였습니다. 유복한 집안, 가지런한 말투, 안정적인 직장. 처음부터 나에게 잘해줬고 계산적인 시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결혼을 결정했을 때 나는 한 가지를 분명히 했다. 내 과거, 내 직함, 내 위치를 굳이 드러내지 않겠다고. 그저 평범한 아내로 살고 싶었다. 하지만 시댁은 달랐다. 처음 인사하러 갔을 때부터 미묘한 선이 느껴졌다. 부모님은 뭐 하시니? 집은 어디야? 형제는? 질문은 많았고 듣고 싶은 답이 아니면 반응은 차가웠다. 결혼 후 시댁에 갈 때마다 나는 점점 작아졌다. 며느리는 늘 마지막에 앉았고 일어날 때도 가장 늦었다. 식사를 마치면 자연스럽게 싱크대 앞으로 갔다. 아무도 시킨 적은 없지만 아무도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시어머니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달아갔다. 남편은 나를 아꼈지만 시댁 일에는 항상 조금만 참자는 말로 끝냈다. 그 말이 가장 서러웠다. 참는 쪽은 늘 나였다. 내가 그렇게 무시를 받았던 이유 중 하나가 아이를 가지지 못한 것이 결정타였다. 검사 결과 문제는 나에게 있지 않았다. 하지만 시댁의 판단은 이미 내려져 있었다. 결혼 몇 년인데 애가 없어? 이러다 우리 집 안대 끊긴다. 그 말이 반복될수록 나는 점점 내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밥상에 앉아도 시어머니는 나를 보지 않고 남편에게만 반찬을 챙겼고, 시누이는 내 앞에서 대놓고 남편에게만 말을 걸었다. 어릴 때부터 눌려 살아온 사람이 가진 습관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말했다. 집 사서 이사 가자. 그러면서 남편이 신축 아파트 계약서를 들고 왔습니다. 그 계약서를 볼 때 시댁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분명 반대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뭐 신축 아파트? 시어머니 눈이 가늘어졌다. 내가 감당할 돈 있어? 남편이 대답했다.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날 집안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시어머니의 침묵은 늘 폭풍전 조용했습니다. 이사 당일 나는 새 집에서 처음으로 숨을 깊게 쉬어보았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 허락도 받지 않는 공간. 그것만으로도 눈물이 날 뻔했다. 그런데 오후 늦은 시간이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밖에 서 있는 시어머니의 표정이 유난히 밝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양복을 입은 낯선 남자 하나. 이사 축하한다. 말은 축하였지만 눈빛에는 냉기가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시어머니는 물도 마시지 않고 말을 꺼내시더니 인사해라. 이혼 전문 변호사야.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사 축하보다 먼저 이혼 얘기라니. 아들 인생 망치는 며느리는 정리하는 게 맞지. 시어머니 목소리는 너무도 담담했고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순서를 읽는 것처럼. 시누이도 옆에서 거들었다. 새언니 솔직히 생각해봐요. 애도 없고 시댁에 도움도 안 되잖아요. 남편 얼굴이 굳어졌다. 다들 그만해. 하지만 그 남자, 변호사는 그 순간부터 이상했다. 내 얼굴을 보자마자 눈동자가 흔들렸다. 손에 들고 있던 파일이 흔들리고 호흡이 거칠어졌다. 괜찮으세요? 내가 물었을 때 그는 대답 대신 침만 삼켰다. 선배님 여기 계신 줄 몰랐습니다. 말끝이 떨렸다. 그제서야 시어머니가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다. 뭐가 문제야? 그 남자는 결국 고개를 깊이 숙였다. 사모님, 이분은 법조계 조정위원님이십니다. 제가 과거 징계 받을 뻔했을 때 이분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그 순간 시댁 식구들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밤 들려온 전화 한 통이 내 인생의 중반을 갈랐다. 시어머니께서 이미 몇 달 전부터 내 명의와 재산을 문제 삼아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 이혼은 표면적인 명분일 뿐이라고. 그때 처음으로 분노가 치밀었다. 조금의 미안함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선도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쌓아둔 인맥, 기록, 절차를 하나하나 실행에 옮겼다. 모두 합법적이었고 공정했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시어머니의 차명 계좌, 신우이 부부의 불법 거래, 남편 명의 도용 보증 문제까지 하나하나가 연결되며 무너졌다. 결과는 처참했다. 시댁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됐다. 그 누구도 그들을 편들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가 울며 전화했을 때 나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왜 나한테 이러니? 나는 조용히 말했다. 처음부터 사람으로 대해줬다면 지금처럼 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다. 지금 나는 안다. 참는 건 미덕이 아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서의 인내는 결국 자신을 파괴할 뿐이라는 것을. 어느 날 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여보, 난 진짜 몰랐어. 알아. 그래서 더 오래 걸렸던 거야. 그날 남편은 처음으로 울었다. 그동안 어머니에게 당한 일들,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버틴 세월, 그리고 나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울음이었다. 그 후에도 시댁 쪽에서는 끝없는 연락이 이어졌다. 신우이는 처음엔 협박조로, 나중에는 매달리는 말투로 바뀌었다. 오빠 인생 망치고 싶지 않으면 그만둬.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 그 말들이 웃기게도 예전 시어머니의 말투와 똑같았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직접 찾아왔다. 초인종 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을 때 나는 순간 알아보지 못했다. 늘 단정하고 위엄 있던 모습은 사라지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머리는 제대로 빗지 못한 상태였다. 잠깐만 이야기 좀 하자. 그 말투에는 더 이상 명령도 우월감도 없었다. 그저 살려달라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분노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대신 확신이 있었다. 어머니, 제가 시댁에서 겪었던 시간은 문 하나 닫아준다고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려 했고 그제야 남편이 나섰다. 엄마, 그만해. 남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것이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향한 거절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댁에서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나는 여전히 조용하다.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지도 과거를 들추지도 않는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자신이 만든 기준 안에서 무너진다는 것을. 오늘 사연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